자, 이번 7강에서는요,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에 대한 그 첫 번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질문을 바꿔라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의 힘이 곧 교육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왜냐? 질문을 다르게 하면요, 생각하는 영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물론 대학을 좀 늦게 다시 간 상황이라, 이제 뭐, 많이 늦었죠. 근데, 저 굉장히 좀 당황했던 순간이 있는데, 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잘 익숙하지도 않고, 또 영어고 이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어느 페이지에서 어느 페이지까지 세 문제를 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문제가 나온 줄 알고 그런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러 아침에 갔어요. 근데 시험을 보러 딱 가서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질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 이렇게 둘러보니까 답을 쓰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하고 해석을 해봤어요. 질문이. 보니까 네가 그 읽은 그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세 가지를 내고 답을 써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내가 내는 건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굉장히 당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망쳤죠. 제가 그때 좀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시험 문제를 내가 내는 건가? 이런 되게 생소한 거예요, 방식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결국은요, 이 교육의 흐름을 뭐로 보냐 하면 think out of box 이거예요.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 사고를 높이려고 하는 게 거기 교육에서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정형적인 인박스 교육을 받던 사람이라 정답 맞춰야 되는 거. 뭐 모르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헛질문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인박스 교육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그런 되게 창의성이나 뭔가 좀 새로운 각도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되고 익숙하지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이 달라진다. 이건 결국 우리가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지점, 사고의 범위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 응보적 정의의 질문과 회복적 정의의 질문은요, 이 시작점부터 달라집니다. 응보적 정의의 질문은 누가 잘못한 사람이냐? 이런 질문으로 가죠. 즉, 누구 잘못이야? 누구야? 이걸 찾아내는. 그 다음에 어떤 법을 어겼냐? 어떤 규칙을 어겼냐? 세 번째,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싸우면, 야, 누가 먼저 때렸어? 이걸 따지죠. 학교에서도 무슨 잘못했다 싸웠다로 선생님 들어가서 뭐예요? 누구야? 이번에 누가 그랬어? 이런 거 묻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가가 밝혀지면 이 누가를 어떻게 처리할까로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가해자 중심 처리로 가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에서는요, 초점을 어디로 바꿔라? 피해다 그랬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것 그랬죠. 그래서 첫 질문이 어떻게 하냐? 자, 이 일로 누가 피해를 입었냐? 그리고 어떤 피해와 영향이 생겼느냐? 세 번째, 이 발생한 영향 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되느냐 하는 걸 보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을 잘 보십시오. 저는 세 번째에 나오는 이 피해 회복에 처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회복적 정의는 온정주의를 뜻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온정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처벌을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반대하는 건 처벌이 피해 회복과 무관한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피해 회복에 의미가 있다, 필요하다, 그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이 그걸 요구해요. 그리고 그게 진짜 피해 회복에 의미 있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처벌했으니까 당신은 다 회복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이거죠. 더 중요한 건 광의의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의 틀을 바꿉시다. 이 질문을 바꿉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얻었던 아이디어가 있는데, 반성문에 질문을 넣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회복적 성찰문, 회복적 반성문을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우리가 종이 주면서 너 반성문 써봐. 잘못한 거 먼저 써.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뭐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꼬박꼬박 쓰게 되는데, 반성문, 성찰문에 질문을 넣어보면 사실 그 질문에 따라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5개 질문을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뭐 요즘 인터넷 보니까 회복적 성찰문도 이 질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제안할 때는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중립적 관점에서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을 한 아이와 어른이 딱 쓰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 하면
얘한테 어떤 일이,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잘 들어줄게.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왜냐, 잘못한 애를 우리가 혼을 내려고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한 애들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요.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맥락과 상황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걸 막아버리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너 그럼 잘했다는 거야 지금 네가? 잘못한 애 뭐가 말이 많아? 이러면서 애들을 자기가 왜 그랬는지 그 맥락을 이야기 못하도록 자꾸 끊어버려요. 근데 이건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공감받지 못했다고 하면요. 자기가 나중에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할 때도요. 그건 되게 반감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되게 간단한 질문이지만 과연 중립적으로 아이들의 잘잘못을 넘어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요. 피해 초점에 첫 질문을 맞춰야 된다. 자, 학생도 선생님도 부모도 잘못한 후에 딱 만나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사람하고 나의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려요. 근데 이 학생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될 거는 자기 행동으로 주변에 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학부모도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까로 얘로 집중이 가는 현상이 생겨요. 가해 초점이 아니라 피해 초점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건 무슨 얘기냐? 자발적 책임의 기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발적 책임은요. 이런 걸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울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열을 잘못한 애가 3, 4만큼만 해서 나 책임지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 채워지지 않는 이 6과 7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그 6과 7을 주려고 그래요. 그걸로 다 하려고 그래? 이거 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의 목적이 뭐냐면 변화예요. 열을 잘못하면 열을 책임져라.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열을 잘못했으면 그것 때문에 생긴 피해를 어떻게 네가 직접 회복할 수 있겠느냐가 비록 3이고 4밖에 안 될지라도 이것이 작동이 될 때 변화는 여기서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나머지 5와 6과 7은요. 이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될 몫이거나 이 친구가 변하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될 영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5이면 5을 책임져야지 5 잘못한 애가 자발적으로 둘만 하겠다. 우리는 셋을 꼭 줘야 된다.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공정하지 않다. 근데 그건 우리 안에 저울이 굉장히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책임의 궁극적 목표는 변화를 어떻게 직접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선생님과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 영역은 뭐예요? 공동체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개인의 책임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이 뭘까? 그거는 공동체 책임이 같이 올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서클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아니 둘이 싸웠는데 그걸 왜 20-30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냐. 물론 둘만 갖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요. 둘에 동의하고 학급이 이 방식으로 계속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둘의 문제지만 이걸 영향받는 사람은 사실 공동체 전체라고 보고요. 또 이걸 통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노력하기 위한 것도 같이 해요. 그래서 2-3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를 20명이 겪지만 책임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냐에서는 20가지 방법이 논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방법과 다른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게 아니고 얘네들이 서로 다투고 관계가 어렵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거라면 나는 저 변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또 내 주변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책임은 공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5번째, 이번 일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뭘 느꼈느냐? 사실은 이 부분은 뭔가 이렇게 잘 처리됐냐? 너 뭐 깨달았냐? 이런 형식적 질문이라기보다 이 반성문을 써가면서 이번에 어떤 생각을 너는 하게 됐느냐? 즉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질문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쓴다고 애들이 하루아침에 행동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쓰면서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건 뭐냐? 바로 사고의 도전을 받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행동을 변화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근데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그 전에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 바뀌려면요, 그 전에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태도와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그 행동의 끝만 바뀌기 위해서는요, 제재하고 처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 스스로 성장해가는 걸 도우려면 바로 이 앞에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복적 질문,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회복적 질문은 이 5개의 흐름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적 질문의 5가지 틀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그 반성문에 쭉 같은 맥락인데요. 상황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즉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공정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하면 상황 이해는 이 아이들마다 다 다룰 수 있어요. 그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사실관계를 그럼 정확히 밝히자가 아니라 그 일로 누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피해가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또 누가 어려워졌다고 들었는지 그거를 보게 하는 두 번째 영향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가 책임 영역인데 이 책임은 자발적 책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생긴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이런 어려움들, 피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본인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에요. 다 같이 잘하자,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자발적 책임이 뭔지 이거를 이끌어내주는 게 세 번째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관계 설정입니다. 그 공동체성과 연관되는데 그전에는 서로 접근 금지나 안 보게 하는 것이 마치 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엄밀히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애들끼리 잘 지내라가 우리들 어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게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사실 이 질문에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관계 끊겠다. 안 봐도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아이들이 그걸 너무 원해서라기보다 그게 어찌 보면 편하다라는 걸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금방 익힌 거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강조받았던 게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이들의 관계를 다 끊고 학교를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애들은 없습니다. 저는 관계 설정이야말로 정말 저희가 중요하게 고민시켜야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기간을 갖고 분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이후에는 다시 모여서 관계가 괜찮고 중립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역이 필요한 게 관계 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기회로 삼아달라 했던 건 뭐예요? 이런 경험들 통해서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 아이들이 고민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이외 영향 파악, 자발적 책임, 관계 설정, 성장의 기회 이 5가지 틀 안에서 질문을 하고 그 흐름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가 그걸 위해서 포스터도 만들어서 학교에 붙여달라, 교실에 붙여서 아이들이 보고 선생님이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문제 접근을 해달라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이 질문을 다르게 해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바꾸자라고 하는 영역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존중의 약속을 또 해보는 것이 될 텐데 존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면 공동체의 규칙을 지켰냐라고 하는 문제라기보다 나는 언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가 하는 쪽으로 질문을 바꾸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존중의 약속을 사실 여기서 다 구체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실습을 하다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화살표가 간 사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줄 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라는 거죠. 즉 학생이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 난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반대로 가면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줄 때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이런 거를 그 칸에다 쓰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가치. 또 학생은 학생끼리 나는 다른 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존중받게. 교사는 교사끼리 이런 거죠.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 자녀와 자녀, 남편, 부인. 그게 한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밑에 써 있지만 나는 누구누구를 이렇게 존중하기로 하겠다. 약속한다. 이거는 약속의 영역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났을 때 그럼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존중의 약속이 일반 규칙이나 학급 규칙이나 공동체 규칙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서로 이렇게 지키자고 그걸 같이 만들었어도요. 이 지키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서로를 강제하자라는 게 부분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는요, 그 사람이 저렇게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자발성에 가장 기초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초청이에요. 지켜, 안 지키면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존중받는 느끼니 내가 자발적으로 그 초청에 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룰이 아니라 인비테이션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좀 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능동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어떤 학교가 학부모가 만든 존중의 약속,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존중의 약속, 교사가 만든 존중의 약속, 관리자가 교사 만든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복도에다가 이렇게 출력해서 크게 붙여놓은 게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참 열심히 잘하셨구나 이 생각 들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모든 구성원들이 아까 같은 그 표를 만들어 가면서 그 의견을 전체에서 모으고 해서 이 존중의 약속을 모든 학급 또 모든 학교의 공동체가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의 약속은요, 사실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바꾸는 것에서 관점이 달라지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많은 공동체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회복적 질문은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고,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질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의 변화가 결국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그 학교에서 지금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많이 실천되고 있는 서클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활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